뉴스 영상의 댓글에서 봤던 건데요. 내도 칠순입니다. 병들어 본인, 가족 힘들게 하기보다 안락사를 도입하여 편하게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껏 사람들은 잘 사는 것에 좀 집중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나로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의 요구, 세상의 기준 그런 것에 맞춰서 막 경쟁만 하다가 뭔가를 이룬 듯 했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 돌아보니 그게 다 내 삶이 아니었고 남의 삶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유명했던 한 구절이 있었죠.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린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시간 낭비 중에 얼렁뚱땅 보내는 게 시간 낭비 그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들과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산다면 오로지 시간 낭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크고요. 또 하나 큰 후회는 인간관계더라고요. 가족과 그 시간을 좀 더 충만하게 머물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좀 더 다정하고 친절하지 못했던 것,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가 잠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그 증세가 그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씌어갖고 그 증세를 인터넷 찾다 보니까 그 증세라고 잘못 안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꼬박 잠 못 자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몇 년 있다 죽는데 뭘 해야 되지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그 중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좀이라도 돈이 될 만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가 있었지만 다른 하나가 안 좋게 헤어진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을 찾아가서 좀 다시 악수를 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창 때는 좀이라도 더 벌고 더 자기 권력을 좀 확대하고 승진하고 그런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죽음을 앞두고서는 자기를 인간 그 자체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못 벌어서 후회하는 사람도 없진 않은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돈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의식이 좀 흐릿해지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기 때문에 뭔가 치매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행히. 그런데 그냥 자는 듯 자지 않는 듯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아프면 더 하겠죠? 죽음이 임박할수록 그런 시간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제 아버지한테 아쉬운 거는 가족이 있다고 하지만 귀가 워낙 어두우셔서 대화가 거의 힘들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소리 크게 질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왜 화내냐고 또 화를 내셔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소리를 지르는 건데 이걸 화낸다고 생각하시고 이러니까 점점 가족과의 소통도 힘들어지죠. 그럴수록 외로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아쉬운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남한테 보여지는 것 아닌 체면을 떠나서 여전히 아버지는 체면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데서 흉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흉본다기보다 그 세대의 한계이고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저한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또 살아계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실존적으로 마주하는 순간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구나. 그 핵심은 어떤 역할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제 손녀를 봐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존귀하잖아요. 아이는 충만하잖아요. 근데 애기는 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들고 죽음에 임박하더라도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텔레비전으로 시간을 때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아깝죠.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삶에서 일기를 열심히 쓰시고 그런 모습은 굉장히 전 존경스럽고 그런데 좀 더 거기서 나가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픈 몸인데 아픈 걸 못 받아들이시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불만이세요. 왜 이렇게 아프냐. 수저 떨어뜨리면 또 떨어뜨려다 막 투정을 하죠. 나이 들면 떨리고 떨어뜨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신경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아픈 나를, 노쇠해진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끼고 존중하는 것. 이게 정말 핵심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사가 많다는 게 왜 그런 건지. 고독사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누가 옆에 있는 경우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됐다. 고독사이냐? 현재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보통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는 냄새가 나서 그제서야 막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무연사란 말 또 있어요. 고독사하고 무연사하고 좀 다른데, 고독사는 죽는 순간에, 그리고 죽고 나서 한참 동안 발견되지 않은 게 고독사고, 무연사는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죽고 나서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 이게 무연사입니다. 무연고 사망이란 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독사든 무연사든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거든요, 지금. 이건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똑같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1인 가구는 노인들이 훨씬 많은데, 노인하면 고독이 떠오르는데 왜 50대가 많은가?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 이웃관계가 있고, 이웃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복지 시스템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안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하죠. 근데 50대들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가정 해체된 다음에 떠돌지요. 돈도 없이. 그러다가 고시촌, 쪽방촌 이런 데서 아무도 주변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복지 시스템에 당연히 안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가끔 보면 경제적으로 윤택한데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점점 또 50대뿐 아니라 30, 40대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삶의 조건에서 한창 때 아직 나이가 늙지도 않았는데 삶에서 추락하는 그런 경우, 보호막이 없어서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독사 정리하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들어가 보면 술병이 그렇게 많다고 하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술만 계속 깡소주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거의 자포자기한 거고, 그건 거의 자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고독사와 자살은 경계가 애매합니다. 의지가 다 상실한 거잖아요. 그냥 결단해서 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다 뿐이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살지 않은 거니까 자살에 가까운 건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돼 있고, 한번 이렇게 떨궈져 나가면 방치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늘어나는 것. 예전에는 가족이 있었고 동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급격하게 해체가 되고 국가가 그 빈자리를 메운다고 하지만, 이게 워낙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 그걸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서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역설적으로 홀로 있을 수 있어야지만 공동체든 타인과의 관계든 풍요롭게 맺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독을 두려워하면 계속 불안해서 어딘가에 매달려요. 어디에? 특히 집단에. 제일 많은 게 동창들 찾고, 동창 만나지 말라가 아니라 동창만 찾고. 동창은 뭐예요? 어릴 때 만났던 그 감정, 그 기억으로 만나는 거죠. 편하죠. 우리 삶의 건강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에만 매달려서 맨날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된다면 성장은 한계가 있지 않나. 서로에게 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도 필요합니다. 동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집단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제가 몇 명을 찾아서 한다면 모르겠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뭐보다 중요한 게 집단으로 다니기보다 1대1로 좀 만나라. 1대1로 만나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요. 뭔가 깊이 있는 대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럿이 만날수록 그 공통분모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고, 그런 화제가 없으니까 추억을 더듬어서, 추억은 즐거운 거죠.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그냥 깔깔대고 웃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정서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선물인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현실을 좀 내놓고 서로 들여다보고 서로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런 만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공부, 앉아서 스터디 그룹을 한다. 그것도 좋은데 넓은 의미의 공부인 거죠. 어떤 테마를 갖고 서로에게 질문이 있고, 질문이 없는 관계는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맨날 뒷담화만 하고 신세 타령하고 가족들한테 아쉬운 얘기 이런 정도만 갖고서는 좋은 관계로 가긴 어렵다. 불행 올림픽이란 말 있잖아요. 서로 힘든 얘기하면은 나도 힘들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마음을 나누는 게 잘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은 이거 배워야 됩니다. 공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우울해서 빵 먹었어. 그러니까 무슨 빵 먹었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점에 우울한 거 찍혔는데 뭐가 우울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희화화에서 한 얘기고 MBTI에서 T하고 F를 이렇게 나눠서 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언어라는 게 대단히 불완전하지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 너머에 그 사람의 마음, 감정 이걸 살필 수 있는 촉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한 관계끼리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맨날 하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적절한 거리감을 갖고 그 대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만나면 그런 힘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익숙한 나에서 좀 벗어나서 낯선 세계로 한 발짝씩 들어 놓을 수 있는, 어차피 나이가 든다는 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게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한테 내가 몰랐던 나를 일깨워주고 내가 익숙해진 나를 오히려 깨부숴주는 그런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도 서로를 안전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둘씩 찾아가는 것,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취미라든지 동호회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풍부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하기 전에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마지막 당부 같은 걸 좀 해줄 수 있다면. 저한테 던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 아시죠? 역사의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이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근데 다윈이 노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힘드셨대요. 위대한 저서를 낸 분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진화론이 워낙 히트를 쳤거든요. 그분의 거의 첫 작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도 뭐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그만한 책을 써내질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너무 일찍 떠서 인생 후반부는 하강 국면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왜 나는 예전만큼의 그런 좋은 책을 못 쓸까에 대한 자괴감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그걸 듣고 제가 책 쓰는 사람으로서 나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쓰는 작가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뭘까? 그거는 드러나는 외형적 성취,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너무나 거기에 지금 과도하게 편중돼 있잖아요.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그런 거 위주로만 가 있는데 더 핵심적인 본질,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히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셨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로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다쳐갖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임박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한테 너의 삶이 무엇인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계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동자가 반짝이는가, 그들의 웃음이 건강한가,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되게 닮아 있어요. 전철 같은 데서 보면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런데 가족이든 친구든 이렇게 어우러지죠. 되게 비슷해요, 분위기가.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문득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그 표정에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를 확인하시고 내가 더 바라는 그런 낯빛, 그것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인생을 즐거운 축제로 만들면서도 그것이 또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하루일 수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기쁜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수행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우리의 지금 요구되는 한 가지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비부머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책인데, 제가 베이비부머로서 진짜 노년이 되었죠. 65세는 아닙니다만 손녀가 생겼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할아버지가 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나이 들어가고 퇴직 이후의 삶을 또 설계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한데, 뭐 나폴레옹에서부터 김장하, 어른 김장하 다큐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까지 진짜 우리 삶을 충실하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고민을 담았습니다. 부제가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40단어, 이래서 명사를 가지고 40단어를 쭉 나열해서 그걸 가지고 짤막짤막한 글들로 이어가는 건데요.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그냥 읽을 수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여러분이 노후의 삶을 구상할 때 그런 데 도움이 드릴 수 있다면 저자로서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